그럼 지금은 시장이 박살나잖아요. ADR이 얼마일까요? 코스피 기준 ADR이 99, 어제 기준 코스닥은 91입니다. 오히려 그 동안 내려오는 동안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급격하게 빠진 건 어디죠? 반도체. 그럼 AI 캐펙스 관련된 우려가 경감이 되면 어디 중심으로 올라갈까요? 다시 반도체 중심.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2부도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이 반도체 투자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 신용위기가 터진다면 이런 가정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신용위기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AI 캐펙스가 좀 과도해서 부채 부담이 있으면 부채 부담이 쌓인 기업들 중심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빅테크가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고 그 밑단의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AI 관련된 이슈들이 커지는 거라서 그게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남아 쪽에 네. 위기를 좀 보고 있어요. 동남아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걸 좀 지켜보시다가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의 환율, 그다음에 증시 상황들을 네. 좀 보면서 혹시나 흔들리지 않을까?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97년에 있었던 그런 동남아 외환 위기에 관련된 것들도 나올지도 모른다. 네.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도망가야잖아요. 네. 네,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오라클 같은 기업이 지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네오클라우드 쪽에 포함되는 기업이죠. 아, 오라클의 신용위기 이런 것들은 신용 등급이 강등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뉴스를 앞으로 잘 보세요. 네. S&P, 무디스, 피치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지면 뭔가 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오라클이 BBB에서 BBB-로 떨어진 거 그런 같은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 그러면 연결돼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뭔가 위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네.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걸 주의 깊게 보셔라.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AI 캐펙스가 감소되면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그게 아주 위험 신호라고 그렇죠. 말씀해 네. 주셨고. AI 캐펙스가 감소하는 사이클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어요. 네. 전방이익 다는 업체, 오픈AI가 두 손 두 발 든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야, 나 도저히 이제는 이 감당 못 하겠어 라고 하면서 약간 캐펙스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뚝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오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도망가야지.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좀 보면서 좀 오버해서 빠졌나? 아니면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될 건가? 그럼 네.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지금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코스피는 다시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코스피 반등 라인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네. 어느 정도 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정해두고 있지는 않고 네.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동향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할 때는 글로벌 시장 상황 유동성과 그다음에 저 차트를 같이 봐요. 네.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 상황에 비춰서 이 차트에서 뚫을 수 있을까 저항선 같은 걸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여긴 라인은 좀 의외로 80일 라인입니다. 80일. 기존에 버팀목이 됐던 게 80일이기 때문에 네. 지수나 뭐 기업에 따라서 저는 그 라인을 따라잡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또 동일하게 35일선과 80일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80일선이 무너졌을 때, 35일선이 무너졌을 때 첫 번째로 굉장히 크게 경계를 섰고 네. 80일선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좋다라고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80일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라인을 잡아보면 7200? 여기서 7200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럼 20%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지수 기준 지금은.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종목별로는 40% 50% 올라가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거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거기서 더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했고 다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비중을 좀 줄여볼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하는 작전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무조건 전진하는 게 맞는지 후퇴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실제로 요즘은 더 오르고
원금만 회복을 하면 바로 뺄 거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요? 네. 더 진득하게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그걸 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물리잖아요. 물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본전만 와라. 근데 여기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고점 정말로 300에서 물리시는 분들. 근데 네. 중간중간에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했던 상승장에서 경험 때문에 물렸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 20% 물린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네. 여기서 내가 원전만 와라. 아 진짜 내가 왜 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10% 20%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팔잖아요. 네. 더 올라 버리잖아요. 그게 또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네. 하냐면 또 삽니다. 아, 다시 올랐을 때 다시 사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 본다면서 또 사야지. 폼으로 사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무조건 갖지 마시고요. 그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죠. 네. 뭐냐면 날 보고 있나? 내 계좌를 보고 있나? 아니 내가 팔고 싶은 가격 딱 그 전에 왜 빠지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포모로 매수를 했다면 그 포모에 대한 그 시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급등할 때 막 뽀모 올 거잖아요. 그쵸.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맞아요. 그럼 비슷한 시기에 물려 있겠죠. 그게 뭘로 작용하냐? 매물대로 작용합니다. 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파는 사람들은. 네. 그걸 뚫고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누가 내 계좌를 보고 있나? 네.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요즘 막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다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클리컬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시클리컬이 뭘까요? 시클리컬은 산업을 따진다. 아. 사이클적인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은 수출 주도형이죠.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 있나요?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구독 서비스로 글로벌 상한다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스노우볼 이펙트가 있어요. 구독자를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서비스 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어때요? DDR4 하다가 DDR5 하면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거 사라지고 DDR4, 5가 남잖아요. 네. 그런 식이니까 사이클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따라서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량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산업에서의 대응을 보면 사이클의 정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을 싫습니다. 싫어해요. 전체 경제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좋다고 할 때 들어가요. 그럼 정점에 가까울 때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싫어요. 맞아요. 물릴 때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건 정말 싫어요. 조선이 2007년, 2008년 정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네.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그게 사이클의 힘입니다. 그 사이클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가격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조선처럼 사이클이 갈 수도 있어요. 모를 일입니다. 10년 뒤에 원금을 회복할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꺾여버리면, 얼마 많이 꺾여버리면. 그러니까 사이클을 두고서 무조건적인 장투, 무조건적인 기다림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저점이 됐는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간 낭패를 보는 거죠. 제가 2024년 말부터 한국장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댓글 달린 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쵸. 너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는 사람들 나라로 빠뜨리러 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025년 5월까지 계속 모아가서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천을 얘기할 때 네.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진짜 5천 갈 것 같습니까? 네. 라고 할 때 제가 7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이클이 바닥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네. 국장 탈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다 모시면 지금 박앤세일이다, 지금 모아가도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놈들 때문에 네. 피해를 봤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문가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네.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영하는 게 저는 계속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부대원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나의 부대원들을 지키는데 총사령관한테 작전 전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장 지휘하는 사람들은 그 작전 전략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 대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렇게 명령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 대장이 무능한 건가요? 많이 근데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꼭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다는 것에는 시장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여할 수 있지 공부에, 또는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내가 아는 게 부족해요. 그러면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되죠.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 종목을 모르는데요. 네. 그럼 분산 투자를 해서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샀는데 망했어.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재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맞춰서 투자해야 될까를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 없이 들어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략 없이 들어갔잖아요. 네. 올라간다고 해서 샀어요. 그건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 말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행동 준칙이 없잖아요. 백팩 준비해놓고 저 사람 말이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오죠. 100% 맞추지 못해도 부자가 나와요. 네. 워렌 버핏 선생님 100% 맞춰도 부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맞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럴 때 큰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만 논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셔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7,200선까지 코스피가 회복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서 또 그걸 끌어갈 거는 주도주가 반도체일까요?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오. 봐요. 저는 이제 ADR을 설명을 드리는데 네. 6월에 ADR이 뭐냐면 20일 평균입니다. 20일 평균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게 ADR이에요. 네네. 그럼 ADR이 50이다 그러면 20일 평균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약했던 거죠. 네. 근데 6월에 ADR 지표가 48 이렇게 갔어요. 양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100이 기본인데 4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6월 19일이 고점이었죠. 9천 찍었던. 네. 네. 근데 ADR 지표는 그랬어요. 그 상승 종목이 그만큼 없었는데 그렇죠. 그 두 투톱이 반도체로 갔던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시장이 박살나잖아요. ADR이 얼마일까요? 코스피 기준 ADR이 99, 어제 기준. 코스닥은 91입니다.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맞아요. 오히려 그동안 내려오는 동안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급격하게 빠진 건 어디죠? 반도체. 그럼 AI 캐펙스에 관련된 우려가 경감이 되면 어디 중심으로 올라갈까요? 다시. 반도체 중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다른 쪽은 순환매가 나오면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건 반도체 중심의 강한 사이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상승 종목에 이제 온기가 돌고 순환매가 도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이 괜찮은 장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지만 밀렸죠. 근데 종목별로는 40% 50% 올라간 게 순식간에 올라간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로봇 쪽, 뭐 이런 것들, 바이오 같은 것들도 많이 네네.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도 순식간에 올랐죠. 근데 그 올라간 것들을 반납한 게 문제인 거지 순환매는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그 순환매는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AI 반도체가 반등할 때 다시 강하게 반등할 거냐 잘 모르겠다. 제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베팅할 건 그냥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반도체 ETF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빠른 반등, 좀 만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반등을 한 종목들을 정리하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도 그럴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100% 맞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쟤 때문에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8,000대에서 한번 무너진 다음에 9,500대까지 갔죠. 네. 기억나세요? 한번 고점에서 쫙 밀렸다가 그때도 AI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저점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하세요. 어차피 반도체가 밀렸기 때문에 다른 거 밀린 것도 다 정리하고 지금 반도체로 가세요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건 위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반도체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네. 반도체까지 무너졌죠. 지금은 마찬가지. 어차피 다 밀렸습니다. 반도체 반토막 났고요. 반도체 ETF들도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어요. 네. 그럼 지금 반등 나올 때 그래도 주도주인 반도체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로 최근엔 덜 빠지잖아요. 아니면 수익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도체로 몰아가면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 혹시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어도 정리를 하고 어차피 반도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주도주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것들을 노려보면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봤던 것처럼 로봇처럼 다른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0%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상승 종목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던 게 지금 이 앱을 열어보면 상승한 종목이 전 없거든요, 저한테는. 네. 다 파란 장인데 어디가 그렇게 올랐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쪽.
그러니까 이게 상승 하락 노선폭이. 종목 수잖아요. 종목의 상승 폭이 아니고. 그럼 보세요. 이 중에서 뭐 1%, 2%, 0% 이렇게 0.3%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10% 빠지고 그 다음에 20%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ADR로는 좋아 보이죠. 네. 그래도 종목으로는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그런 식의 상황들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막 마이너스 60%막 이렇게까지 막 떨어지는데도 안고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많죠. 네. 그럼 이런 기계적인 손절법이나 이렇게 원칙이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건 없습니다. 없나요? 그거는 스스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7% 손절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승할 것도 제한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7% 손절을 만약에 라인을 잡아둔다고 한다면 나는 올라갈 때 그거 빠졌다 다시 올라갈 때 잡을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냐 이거예요. 대응할 수 있고 트레이딩 가능하시냐?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시라. 근데 만약에 10%가 빠진다. 그러면 손절하시라. 아니면 15% 라인 잡고 손절하시라. 그러면 내가 손실을 좀 감당한 대신에 반등하는 걸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두려운 건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두려운 건지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위로 올라가는 게 두려우니까 손절 라인 제한해두고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 손절을 척절 제한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건 성향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여부도 중요해요.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이순신 투자 전략을 얘기 드리거든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하신 거 아시죠? 오. 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네.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이제 수군을 운영했는데 전사자가 그때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적습니다. 역시 대단하신. 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송받는 건데 그러면 투자에서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이순신 장군처럼 하면 가능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췄죠. 그래서 군사들의 훈련, 그다음에 진지 점검, 그다음에 선박 보수, 선박 수리, 선박 건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먼저 준비를 다 합니다. 그게 되셨나요? 그게 안 되셨다면 일단은 나는 백전백승을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준비가 된 건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거는 조선 수군 정도의 전략입니다. 조선 수군은 행동은 딱히 없고 그냥 윗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대한 좋은 대장을 따라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전략은 어떻게 되냐?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는 된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저렇게 왜 판단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응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길래 조선 수군보다 더 나았냐? 철저한 정보전이세요. 정보전. 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왜곡된 정보가 아닐까 2번, 3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요. 천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얘기하죠. 부산 앞바다로 일본군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공격해서 죽여라. 없애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거는 적의 간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백기정군으로 갔죠. 그걸 원균이 내려간 다음에 원균이 바로 7천량으로 가서 조선수군이 괴멸당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선수군에서 원균과 이순신은 동일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건 똑같아요. 근데 첩보, 정보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백전백승 불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턴에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조선 우리 수군이 승리한 것들을 보면 그 밑단에 같이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그 승리한 사람들. 민초들. 그 민초들은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 이순신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따라가서 장군님을 돕고 그렇게 같이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확률 싸움이에요. 누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포트를 여러 개 따라가는 거죠. 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10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2-3명 두고서 그걸 여러 개 따라가면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 20개 정도 포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웬만하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높겠죠. 일반 개인이 보는 것보다. 그럼 확률 싸움에서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5%, 7%를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3대7로 70%가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30%를 5%, 7%로 제한을 해버리면 그럼 맥스 손실은 7%로 제한을 하면 2.1%, 5%로 제한을 해버리면 1.5% 손실이 되겠죠. 그럼 남은 70%에서 상승을 할 거잖아요. 근데 상승하는 건 그냥 두는 겁니다. 어디 올라갈 때까지 한 거죠. 근데 그 파는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일선을 터치한다. 그럼 난 무조건 팔 거야. 뭐 이런 전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 설정한 범위 내에서 그냥 올라갈 때까지 지켜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 수익률은 제가 못해도 20% 30% 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20% 30% 낸다고 치면 네. 최소한 14% 플러스 14%에서 20% 정도 수익이 내요. 그럼 손실은 30%에서 7%니까 2% 손실 제한된 상태에서 연평균 수익률을 20% 이상 가져갈 수 있잖아요. 20%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100% 수익 못 냈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확률 싸움으로 가라. 안정적인 확률 싸움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장호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이런 변동장에서 이 반도체 비중을 어떻게 좀 리밸런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원래 현금이었어요. 현금화를 네, 다. 네. 그래서 현금을 네. 8,000대 그냥 현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9,000까지 가는 건 나는 안 먹어라고 하고 8,000대에서 전액 현금화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포트에 20% 정도를 들어갔어요. 반도체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떨어져서 사실 전략이 미리 짜놓지 않으면 당장 지금 주가는 계속 변동하는데 들어가 말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장군님의 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20% 정도는 유지를 해야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계속 변화를 주시는군요. 그렇죠. 변화를 줍니다. 지금은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지 저는 길게 포트를 끌고 가는 거지. 지금은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 하락장이면 대세 상승장은 어떤 게 변화가 와야 대세 상승 일단 80일선을 뚫어야 되겠죠. 80선을 네, AI 킥백스에 관련된 우려가 경감되면서 80일선을 뚫는 것,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올 때 좀 더 실어가겠죠. 그때는 좀 더 보겠죠. 어느 정도로 비중을 늘리실까요?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일단 다음 주에 늘릴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금요일이나 주에요? 다음 주에 굉장히 강하게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바뀔 수 있어요. 장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빅테크 실적과 이 SK하이닉스 실적, 키옥시아 실적이 마지막 악재의 소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은 제한된 상태에서 상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갈 거예요. 키옥시아도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이죠. 맞나요? 네. 근데 실적 발표가 다 지금 전망이 좋죠. 잘 나올 거라고. 나쁘지 않죠. 근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봤기 때문에 웬만큼의 실적으로는 뭐 이게 감동을 주진 못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실적 발표를 악재라고 보시는 이유가 이것까지만 해결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변수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실적 발표든 네. 뭐든. 당분간은 없을 거라는 거죠. 당분간. 오늘 그러면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물타기를 해도 되는 그런 물타기를 한다면 현금 금요일. 여유가 있다면. 네, 모든 금요일에. 모든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난 다음 키옥시아 실적까지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마존도 보시고 메타도 네. 보시고 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고 음. FMC도 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행동에도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네. 조금 올라가도 그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네. 너무 업사이드 리스크만 생각을 해서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네. 내가 좀 손실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네. 거죠. 급하게 너무 급하게 해서 여러분들 손실을 봤잖아요. 지금은 차분하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셔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도록 하고 2부 이제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